파워 곽수종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곽수종입니다. 8월 2일 금요일 YTN 생생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울산 남구 SMP, 이 SMP라고 하는 게 삼성정밀화학하고 미국 MEMC의 합작법인 회사입니다. 이 폴리실리콘 생산 공장 신축 현장 물탱크 파열 사고 들어보셨죠? 그 원인이 지름이 12mm인 볼트였다고 합니다. 고장력 볼트를 써야 하는데 일반 볼트를 사용했다는 거죠. 삼성은 자타가 인정하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는 걸 보면 말의 유희만 넘칠 뿐 진작 글로벌 기업으로서 기업 문화는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이 지난 7월 5일 날 국내 원전에 납품된 부품 중 이 시험 성적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부품이 무려 437개에 달한다는 걸로 이야기했습니다. 부품 시험 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서 한국전력기업은 손실 전액 9,600억 원을 한국 수력 원자력이 떠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수원이 정말 떠안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에게 또 떠넘기는 겁니까? CJ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군표 전 국세청장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07년에도 구속 기소된 바 있었습니다.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6천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인생에 몇 번이나 황골탈퇴를 할까요? 옛날 왕차관이라고 불렸던 분, 전직 대통령의 형님이라고 불렸던 분들, 권불 10년, 화무 11홍,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하고 꽃은 아무리 예뻐도 10일을 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왜 이분들만 그거를 모르는 것 같이 보일까요?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1부 증시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동양증권금융센터의 삼성역 지점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영 힘을 못 써요, 그죠? 좀 그러네요. 외국 투자가들이 다시 귀환하는 걸로 보이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반기는 내색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반기는 내색이 없다기보다 기본적으로 지금 기관의 매물이 최근에 좀 시장이 올라오다 보니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관의 매물들, 환매 물량들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투신권도 그렇고요. 단기적으로 좀 들어왔던 증권사 매물들도 좀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기금은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외국인과 동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종목들은 이미 지수보다는 좀 많이 올라왔었고 순환매가 빠르게 돌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고점 인식에 대한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오늘 보신 대로 지수는 아침에 고점보다 좀 밀렸습니다. 역시 1940에서 50 그 부분에 있는 강력한 저항대에 오늘 저항을 받은 모습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종목 장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조선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미리 많이 좀 올라왔었기 때문에 약간 숨을 고르고 있고요. 화학주들은 계속적으로 부타디엔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는 롯데케미칼이랑 금호석유 등이 다시 또 최근에 시세를 좀 내주고 있고, 또 건설주, 특히 이제 GS건설이라든지 삼성엔지니어링 같이 많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던 두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면서 최근에 좀 시세를 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삼성전자가 좀 움직임이 거의 없고 가장 안 좋은 쪽이 좀 IT죠. IT 같은 경우 계속 상반기 1분기 이후에 수출이 좀씩 줄기 시작하면서 하반기에 대한 우려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수출주들의 가장 주력을 차지하고 있는 IT가 전혀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지수도 크게 견인되지 못하고 종목 장세로만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동차도 좀 장 초반에 좀 강했습니다만 후장 들어서 탄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약세로 전환된 흐름을 보여서 지수에 좀 영향을 주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그 코스닥이 또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돌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좀 이슈로 한 부분이라든지 또 글로벌 지표들 좋아지는 부분들이랑 버냉키 효과 이런 부분들이 이미 다 이제 주가에 좀 많이 녹아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 일정 부분 좀 차익 매물들이 좀 출혈되면서 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종목별로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IT 비중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 전자, 정보통신 쪽은 조선철강도 이미 많이 오른 것 같고 네네. 그러면 이제 여름철이니까 에너지 쪽을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런 쪽이 좀 흐름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대체 에너지들도 좀 많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예. 뭐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계속 뭐 긍정적으로 뭐 태양광도 그렇고 뭐 풍력도 그렇고 이제 유럽이 조금씩 좋아진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2차 전지랑 또 뭐 ESS 그런 부분들도 이제 삼성 SDI랑 LG화학이 힘을 내줬었는데요. 서서히 또 탄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으로 연결되지가 못하니까 지금 현재는 다 이슈라든지 뭐 뉴스 막 이런 부분들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는 뭐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좀 약간 단기적으로 또 워낙 많이 올라왔고요. 네. 그래서 좀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 오늘은 또 후발적으로 좀 철강주가 강했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뭐 중국에서 뭐 계속 이렇게 증설됐던 부분들을 좀 많이 줄이고 없앤다라는 부분들이 최근에 원자재 관련주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온 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국에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호재성으로 좀 먹히고 있지만 그래도 이미 과잉 생산된 부분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의문이 생기는 게 정말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땐 상식인데 다른 분에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대통령도 그러고 정권 초기에 미래창조과학부의 중요성을 수없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과학기술의 중요성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직도. 네네. 네. 그러면 이런 소식과 정보가 충분히 시장에 흡수가 되어서 앞으로 이 정부에서 정보통신과학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겠구나. 내지는 산학협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앞으로의 그 투자 R&D 개발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에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네. IT 그러면 IT만 뚝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거기에 뭐 어떤 IT인지 그죠? 네. 그러면 왜 이런 부분에 주식시장의 업종별 종목별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아예 그런 산업이 우리는 없어갖고 그냥 새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상장된 게 없는 건지 왜 그렇습니까? 네. 반응은 이미 상반기에 왔습니다. 예.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반응은 상반기에 많이 왔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좀 급등했었습니다. 네. 뭐 보안도 그렇겠고요. 뭐 소프트웨어 쪽도 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또 바이오 쪽 투자 많이 늘린다고 네. 헬스케어 쪽 투자 많이 늘린다고 해서 그쪽도 그랬죠.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었고요. 예. 기본적으로 수혜라고 이렇게 지목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뭐 통신 관련해서도 많이 올라왔었고요. 네. 또 문화 콘텐츠 관련해서도 시세가 좀 많이 났었고요. 상반기 중에 예. 이런 부분들 보면은 시세가 안 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약간 좀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흐름인 거죠.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그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실적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상반기에는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예. 일단 뚜껑을 열고 보면 실적들이 다 안 나오니까 예. 다들 이제 그 기대감으로 올렸던 부분들에서 이제 기관들이 좀 매도를 하면서 이익 실현 좀 들어간 부분들이 최근에 주가도 또 많이 빠졌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최근 다시 또 조금씩 회복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적으로 연결되는 걸 기다리는 투자는 사실 좀 길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기관들이 그런 거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개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우르르 몰려 들어갔다가 또 기관이 우르르 파니까 또 왕창 다 빠져버리고 네. 또 종목들은 이제 토막이 또 다시 나오고 뭐 이런 흐름들 그래서 상당히 조금 뭐랄까요 냄비 근성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국내 증시가 좀 빨리 달았다가 빨리 사그러드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어서 좀 사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올해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웠던 장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또 내수 시금료도 그렇게 좋다고 난리하다가 또 실적을 열어보니까 또 안 좋으니까 또 얼마 전부터 계속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 보면 기관이 우리 시장에서 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관도 돈이 없다 보니까 그냥 설만 만들어내고 이슈만 만들어내서 그거에 따른 좀 단기 매매에 너무 치중하는 경향이 심해서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이 안타깝고요. 또 대통령의 의지가 이렇게 포함된 부분들이 사실 뭐 최근에 중소형주 펀드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초반에 있었었어요. 올해 네. 초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좋았던 부분들이 오히려 잘 유지가 되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또 차익 실현하면서 나가버리니까 네. 좀 많이 안타까운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범죄와의 전쟁 영화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OST에 보면은 풍문으로 들었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네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이 시장 노래가 풍문으로 들었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박진희 차장과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예, 경제뉴스 브리핑 이성철 부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입추가 뭐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그러지만 아직은 여름이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이 무더위의 고비는 지금부터죠. 이제 그렇죠. 장마철이 끝나고
원래 이제 8월이 가장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더위가 시작이 되면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참 이거 뭐 OECD 국가로서 참 부끄러운 일인데 전기 걱정을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사실상 올여름 이제 8월 연중 최대 전력 성수기를 맞아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비상 조치들이 지금 강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 당국이 추산한 바대로라면 예. 그러니까 별도의 비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그냥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기,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쓰는 전기,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 100만 킬로와트 정도의 전기 공급 부족 사태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100만 킬로나 많은 거죠. 이걸 그대로 두면은 정전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지금 비상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가지고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추진 현황, 또 앞으로의 추진 계획, 이런 것들을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공급을 늘리는 게 급선무인데요. 그래서 민간에 있는 자가발전기를 가동한다거나 지금 멈춰서 있는 한울 4호기 재가동 시점을 좀 앞당긴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발전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멈춰서 있는 발전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공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요를 줄이는 쪽으로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특히 그래서 다음 주부터 5일부터는 전력을 많이 쓰는 업체에 대한 이 고강도의 절전 규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 전력 5,000kW 이상인 업체라든가 기관 모두 2,600여 곳이 된다고 그러는데, 하루 4시간 정도 의무적으로 전력 사용을 줄여야 되는 그런 조치가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뭐 무더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도 무더위가 생각만큼 심하지 않으면은 전력 사정에 좀 숨통이 트일 것이고, 반대로 불볕더위가 다시 찾아오게 된다면은 전력 수급에 정말로 비상이 걸리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 전력 사정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 천수답을 방불케 하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적당한 건지 모르겠지만 표현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현정은 회장 내일 방북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내일 금강산을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죠. 고 정몽원 회장 10주기가 있었고, 오늘 선영에서, 이 남쪽에 있는 선영에서 일단 추모식을 가졌고, 네. 내일 금강산에 가서 이제 추도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네. 현정원 회장이 직접 이 금강산에 가는 건 지금 4년 만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사실 이 금강산 관광 사업은 2008년 7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우리나라 관광객 박광자 씨가 북한군으로부터 이 총격을 받아서 숨진 사건 이후 네. 지금 계속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년째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사이에 사실 금강산에 지어놓았던 이 현대그룹의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들은 상당히 피폐해지고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인력도 다 철수가 되는 상태고, 사실상 북한이 거의 압류한 다름없는 그런 상태가 계속이 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사실 금강산 관광은 남북 관계 개선에 개성공단과 더불어서 가장 상징적인 이 성과물이었고요. 또 현대그룹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익원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금강산 관광길이 끊김에 따라서 남북 관계도 굉장히 결착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고 있고, 현대그룹은 현대그룹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아산 같은 경우에 상당한 수익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좀 재개가 돼야 되는 것이 국가적으로 보나 현대 입장으로 보나 중요할 것 같은데, 다만 이 현대그룹 측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단순히 추모식 때문에 가는 것이지, 어떤 여기에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무슨 정부의 메시지를 담고 간다라든가 네. 그런 건 전혀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어쨌든 올라갈 수 있다는 것, 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승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그래도 희망의 어떤 불씨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 지금 남북 관계의 어떤 교착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에라도 조금 기대를 거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유값 인상된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정부가 가격 인상에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유 업체들이 계속 값을 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우유 업체죠. 이 서울우유가 9일부터 우유값을 10.9% 인상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라면은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1리터짜리 서울우유 제품 가격이 2,300원에서 2,550원으로 250원가량 인상이 됩니다. 또 앞서서 메일유업이 8월부터 우유값을 10.6% 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상태인데요. 네. 업계 1, 2가 이 서울우유하고 메일유업입니다. 두 군데가 가격 인상을 밝혔기 때문에 다른 유업체들도 아마 동반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고 또 우유값이 오르면 뭐 우유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요. 우유라는 게 뭐 빵에도 들어가고 커피에도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다른 제품 가격도 연쇄적으로 상승 요인이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정부가 대형마트 측에 대해서 가격 인상을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지금 비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마트들이 이거를 가격표를 어떻게 과연 가져갈지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비공식적으로 가격 인상을 자제하도록 요청했다는 말은 어떤 뜻이 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예. 내놓고 올리지 마라 이것이 아니고요. 예. 안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뭐 받는 입장에서는 예. 요청을 받는 입장에서는 공식이나 비공식이나 큰 목소리로 하나 귓속말로 하나 사실 받는 입장은 똑같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아주 좋은 말씀이네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목소리로 하나, 뭐 공식으로 하나, 비공식으로 하나 똑같다. 자, 이 미국 쪽에서 소식이 하나 나오는데 구글이 앞으로 스마트폰 팔겠다고요? 예. 구글이 한 1년 2개월 전이죠. 이 모토로라라는 유명한 예. 휴대폰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 이 모토로라는 스마트폰 시대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상당히 이 도산 위험을 겪고 있었는데 구글이 인수를 했죠. 그리고 인수한 다음에 처음으로 이 모토로라가 자체 제작한 스마트폰이 이번에 나오게 됩니다. 네. 사실상 이제 구글의 제품인데 아시다시피 구글은 지금 안드로이드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네. 스마트폰 OS 시장은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는 휴대폰까지 직접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될 경우에 구글 사실상 이 스마트폰 시장은 바야흐로 구글 천하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겠네요. 업계에서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삼성에서는 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까? 이게 이제. 삼성도 사실 뭐 안드로이드 OS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구글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만약에 이 구글이 직접 이 휴대폰 자체를 이 하드웨어까지도 만드는 데 뛰어들게 된다면은 삼성으로서도 상당히 이 협력과 긴장 관계를 같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소프트웨어 기술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안드로이드 OS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는 한 이 또 상당한 고전이 예상되는 부분이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승철 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기업 사장님들, 골목상권 사장님들,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셨죠? 그래요. 사업하다 보면 성품 및 가시 같은 일들이 참 많은데 그걸 쏙쏙 뽑아드리는 게 바로 노란우산 공제죠.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하는 무료 법률, 세무 상담도 받으셨고요. 법으로 보호받아 안심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참 고마운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합니다. 2013 가요계 최대 이슈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전설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음악으로 대중의 정서와 공감을 이루며 함께 호흡하는 무대 위의 거인 조용필. 2013년 하반기 최고의 공연 조용필 전국투어 콘서트 헬로가 순천, 울산, 수원, 일산, 광주, 창원에서 펼쳐집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경제 프리인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중의 YTN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곽수중의 YTN 생생경제는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매개체로서의 역할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또 여러분께서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저희들을 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시는 방법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트위터로 YTN 밑줄 이코노미 웹사이트에 오시면 곽수중의 YTN 생생경제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오셔서 여러분께서 긴 글도 남기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아이디어 뭐 여러 가지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상담도 해드리고 또 답글도 달아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한가하면 여러분의 글에 대해서 답글을 바로바로 달아드리겠는데 제가 또 나름대로의 시간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 답글을 좀 띄엄띄엄 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웹사이트가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신문고가 없어졌는데 조금 남아있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재미있게 봐주시고 YTN 생생경제를 관심을 가져주시면 YTN 생생경제가 여러분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날 걸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금요일마다 하는 경제 경영 책 알아보는 시간이죠. 주말이 되면 여러분들께서 꼭 책 한 권쯤은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책 소개 경제 시간 김은섭 경제경영 북칼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소개할 책은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의 불평등의 대가라는 책입니다. 네. 네, 왜 부자는 갈수록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갈수록 가난해지는가 하는 것이 오늘날 평범한 사람들이 갖는 화두일 텐데요. 네. 이 책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이죠.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불평등이라는 키워드로 미국 자본주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해부합니다. 네. 2012년 미국 사회를 중심으로 오늘날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이런 불평등을 초래한 방식이 어떻게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또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지를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나아가 불평등이 경제뿐 아니라 우리의 민주주의와 사법 체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세계화와 통화정책, 예산정책 등 정부의 각종 정책이 불평등의 심화에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를 분석합니다. 네. 저자는 이 책에서 시장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리고 불평등이 심화되면 그것은 단지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심하게 훼손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장을 바로 볼 수 있는 능력과 또 필요한 개혁의 방향과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지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책을 쓰고 있었는데요. 네. 이 조지 스티글리츠 교수의 불평등의 대가라고 하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완전히 망쳤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런 말씀 드리면 외람된데 이 석학에게 내용이 좀 비슷한 내용이 많았거든요. 지난해 쓰신 그 한국 경제판 새로 따라에도 상당 부분이 이 책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좀 확인했습니다. 겹치게 돼 있죠. 예.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조지 스티글리츠 교수는 상당히 사회주의적인 그런 진보적인 경제학자거든요. 미국 내에서도.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한번 만난 적도 있는데 앞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보통 사람들이 누구나 불평등의 경험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이게 양극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08년 이후에 월가를 점령하라라고 하는 운동도 일어나고 했는데 하지만 개선된 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읽으신 소감이 좀 어떠셨습니까? 예, 자본주의의 가장 위험한 적은 자본가들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가진 자들의 무분별한 탐욕이 자본주의 체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뜻인데요. 네. 인간의 소유욕과 탐욕, 이것은 자본주의의 발전의 핵심 동력이기도 하지만 네.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예.
이 책을 읽으면서 아주 실감나게 읽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예. 팁을 드리자면 바로 미국이라는 단어 대신에 한국을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을 정도로 예. 미국과 한국 사회의 현실이 닮아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무척 안타깝습니다. 예. 하지만 그 이 점이 바로 이 책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데요. 예. 본문만 약 450여 페이지가 넘는데 예. 꽤 두꺼운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예. 출간된 지 한 달 만에 15,000부 이상이 팔려 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네. 입문서로는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책을 읽으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뭐라 그럴까요? 선대인 소장이 이야기했던 거, 미국을 한국으로 바꿔놓고 보면은 완전히 닮았다는 그 이야기도 아마 예. 선대인 소장이 서문에서 쓴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저자에 대해서 조금 한번 알아볼까요? 어떤 분이십니까, 이분이? 예, 조지 스티글리츠 교수, 좋아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네. 현재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요. 예. 클린턴 정부 시절에는 행정부에서 경제자문회의의 의장으로 지내면서 정부 개혁을 주도했고 네. 또 세계은행 수석 부총재로 근무할 당시에는 아시아 외환 위기에 대응하는 국제통화기금의 재정 긴축과 고금리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 예. 또한 자신이 속한 이 세계은행의 정책이 예. 후진국의 빈곤과 빈부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비판하다가 예. 미국 정부와의 갈등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죠. 예. 이렇듯 이 자본 중심의 세계화의 강력한 비판자로 잘 알려져 있는 저자인데요. 네. 그런 그가 이 책을 통해서 미국의 자본주의의 현실에 대해서 이 불평등, 양극화의 키워드로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에서 저자는 이 시장을 한마디로 불평등을 생산하는 기계장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위 1%만이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고 또 그것들을 나머지 99%는 불합리한 시장에 치여서 또 저소득이나 불안정성 그리고 파멸의 상태로 밀려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러한 시장이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정치적 사회적 제도들이 이것들을 시정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1%의 특권과 안녕을 연구하기 위한 장치로 변질되었다고 꼬집고요. 네. 또 경제학은 이러한 불합리에 당연성을 부여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불평등을 시정해서 재분배해야 할 마지막 창고인 조세 정책 역시 1% 부자들의 손아귀에 떨어졌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러한 불평등은 시장 경제 작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용인해야 되는 필요악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예방하고 또 시정해야 할 장애물이다라면서 아직 희망이 남아있음을 내비칩니다. 네. 저자는 보다 정의롭고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서 이 비전과 또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이 책 말미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오프닝에서 한수원이 9,600억 원을 갖다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다시 말하면 잘못하면 우리 국민들이 또 부담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말은 상당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창조력이나 또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의 인센티브를 자극해서 경쟁을 해서 부를 창출하고 보다 좀 진보적인 사회로 나가고자 하는 하나의 정치 제도처럼 느껴지지만 시장 제도로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기득권 세력들이 이 사람을 교육을 시키면서 매뉴얼시키고 모든 불만이 있어도 이것을 스스로 그냥 삭히고 넘어갈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맞습니다. 있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조지 스티글리츠 교수가 쓴 불평등의 대가 내용을 김성은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계 도처의 사람들은 다음 3가지 주제에 공명하고 있었다. 첫째, 시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누가 보기에도 시장은 효율적이지 않았고 안정적이지도 않았다. 둘째, 정치 시스템은 시장 실패를 바로잡지 못했다. 셋째, 현재 경제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공정하지 않다. 이 책은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 공업 국가들의 심각한 불평등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 3가지 주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음을 설명한다. 불평등은 정치 시스템 실패의 원인이자 결과다. 불평등은 경제 시스템의 불안정을 낳고 이 불안정은 다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우린 이런 악순환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조화롭게 결합하여 시행될 때만 우리는 이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과연 희망은 있을까? 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경제학자니까 어렴풋하나마 희망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물론 희망이 없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분명히 있다. 기회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오늘의 현실은 미래에는 불평등의 수준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심각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불평등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현실에서 우리 머릿속에는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오른다. 이런 정책들이 채택될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될까? 글쎄요,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생각났던 책 제목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빅토리아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예, 같이 읽어보시면 이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고통, 그다음에 정치 철학가들이 생각했던 시대 상황. 사실 막스 앵겔스의 그 유물론은 영국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네.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끝까지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네.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불평등 해결책을 3가지 정도만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은 이 경제개혁과 정치개혁 그리고 또 조세개혁들을 두고 있는데요. 네. 우선 기업들의 독점금지법 강화와 집행 효율성의 강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은행의 경영 투명성과 약탈적 대출 그리고 네. 신용카드 관행을 필두로 한 이 경제 부분의 규제를 또 들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자산 배분 및 정부 조달 사업의 관리 강화. 지금 말씀하신 산수원회 같은 뭐 그런 예들입니다. 예, 그렇군요. 금융산업, 독점, 기업 구조, 지배구조 개선 뭐 이런 내용인데 네.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에 읽으면 좋은 책들 있죠.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읽으면 좋을 책인데요. 경제민주화를 말하다라는 책입니다. 예. 이 책은 이 앞서 말한 저자죠.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세계적인 석학 노암 촘스키가 예.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예. 둘이 대담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결론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약자에게 좀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강화 그리고 규제 확대 또 선진국의 어떤 심부름꾼으로 전락한 IMF와 세계은행 그리고 국제무역기구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계적인 석학들의 날카로운 지적, 그들이 제시하는 이 대안을 들여다보면요, 경제 민주화라는 게 가닥이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어제 걷다가 고서적 파는 데를 가서요. 바로 이 노암 촘스키의 옛날 책을 하나 샀습니다. 거금 2만 원을 주고요. 그래서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읽어보려고 저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석학들의 글이니까 방금 우리 소개해 주신 대로 네. 조지 스글리츠 교수하고 노암 촘스키 교수의 책을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은섭 경제경영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네, 경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렵기만 하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죠. 영화 속에 녹아있는 경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화입니까? 네, 오늘은 그 위대한 개츠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백만장자 그 개츠비 역할을 그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맡으면서 관심을 끌었던 영화인데요. 바즈 루만 감독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그 원작은 그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네. 20세기 미국 최고의 소설 중에 하나다. 뭐 이런 평가까지 사실은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영화고요. 네. 뭐 심지어 이 피츠제럴드의 경우는 뭐 해밍웨이 그리고 포크너와 함께 20세기 미국 소설의 삼총사다 이렇게도 또 불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개츠비 이야기는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크게 이제 주연물 한 4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나이 30에 100만 장자가 된 그 개츠비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인공이 이제 개츠비고요. 또 개츠비 이제 이웃에 이제 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츠비가 정말로 좋아했던 옛 연인 데이지가 있고 이 또 데이지의 남편 톰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4사람의 시각으로 이야기는 펼쳐집니다. 이제 군 장교 시절에 그 개츠비가 데이지를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데, 그리고 이제 전쟁 이후에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이제 이미 결혼을 한 여인 데이지를 찾는다, 뭐 이런 내용의 영화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데이지의 남편 톰이 이제 의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예. 1920년대가 영화의 배경인 것 같은데 어떤 시대상이 표출되어 있습니까? 네, 1920년대라고 하면 사실 미국의 경우는 이제 버블의 시대다, 네. 또 재즈의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미국이 이제 바야흐로 영국에 이어서 세계의 그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시기입니다. 자동차, 뭐 라디오 같은 그런 이제 소비재 생산이 이제 대량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미국이 아주 그 장밋빛 환상에 대한 기대. 이게 이제 넘쳤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이 이제 승전국이 되는데, 이때 이제 유럽에서 막대한 자금이 흘러 들어옵니다. 이제 이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면서 또 주가 폭등이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결국 뭐 1922년부터 29년 사이에 무려 주식 수익률이 100%가 넘었다. 네, 이런 기록도 있고요. 네. 결국 이제 그 결과로 또 대공황이 또 폭발하게 됩니다. 이 소설 속에 보면 또 언급되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뭐 JP 모건이라든가, 록펠러도 네. 소설 속에서 나옵니다. 이제 정의는 약해졌고 도덕은 산만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네. 그 이탈리아의 그 피렌체 쪽에 가면은 가문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키웠던 가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가문의 마지막 그 사람이 안나라고 하는 분인 것 같은데,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소장품을 다 피렌체 시리에 이렇게 기증을 하고 죽으면서 그 노블레스 오블리지의 어떤 단초 시작을 알려줬던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그야말로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다른 나라와 다르다, 아메리칸 드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영화에서 보는 경제학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이제 개츠비가 사실 100만 장자가 되는데 그 목적이 보면 돈이 아닙니다. 데이지라는 여인을 다시 나의 연인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일종의 좀 집착에서 이제 비롯됩니다. 오직 한 여인을 사랑을 했고 또 그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제 버리는 남자, 이제 개츠비인데요. 개츠비가 이제 그 데이지를 만나서 5년 만에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예전과 같이 똑같이 돌려놓겠다. 하지만 우리가 그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이러한 이제 개츠비의 사랑은, 과거에 개츠비가 했던 사랑은 그 매몰 비용이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매몰 비용이라는 것은 이제 미리 이제 이미 사용하고 써버려 가지고 이제 더는 회수할 수가 없는 비용인데, 그럼에도 개츠비가 아무리 사실 그 용을 쓰더라도 5년 전에 그 상태로는 사실 데이지는 좀 돌아오기 힘듭니다. 그때는 결혼하기 전에 미혼의 상태였었고, 네. 지금은 이제 남편이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톰이 또 개츠비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 부부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잊어라 이런 얘기인데, 네, 여기서 이제 매몰 비용 얘기를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경제학에서 이제 매몰 비용은 이미 쓰고 이제는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다. 그러니까 그냥 잊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수도 되지 않을 비용을 계속해서 생각하다가는 오히려 이제 다음에 해야 될 합리적인 판단을 흐릴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예컨대 이제 광고비의 경우는 이미 쓴 광고비는 이제 되돌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광고한 게 아까워가지고 팔리지도 않는 물건 계속해서 광고한다고 더 잘 팔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제는 그때 쓴 건 쓴 거고 이제 잊어버리라는 얘기고, 또 R&D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R&D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이제 개발을 했는데 별로 좋은 상품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투입한 게 아까우니까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이럴 때 크게 상품화가 안 된다면 또 포기해라.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철도길에 철도를 깔아놓는 것 자체가 매몰 비용의 한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전화 서비스에 있어서도 이 전화 서비스를, 통신 서비스를 해드리기 위해서 광 케이블이라든지 인터넷 케이블을 깔아드리는데, 이거는 한번 깔면은
매번 배용으로 발송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이제 예. 이런 것들을 잊어라라고 하는 매몰 비용의 일종인데 정책 분야에서도 많이 발생하겠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그때 코레일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할 때 네. 이게 사실 매몰 비용 얘기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동안 투자한 돈이 1조 원인데 네. 이거를 그대로 버릴 수 있느냐 아깝다. 계속 투자하자는 쪽이 있었고요. 아니다, 더 투자해봤자 손해가 더 커지니까 그만두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때는 결국 이제 매몰 비용을 인정을 했죠. 네. 1조 투입한 거 아깝지만 이제 손을 끊자 이런 얘기였었고요. 과거에 이제 또 4대강 문제 할 때도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돈을 투입을 했으니까 아까우니까 그래도 계속 투입을 할 거냐? 아니다.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게 된다면 이 때문에 다른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만두자. 이런 또 매몰 비용에 대한 또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 개인 판단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네, 뭐 가장 기본적인 게 사람들의 판단이겠죠. 예. 통상 우리가 영화 티켓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10,000원을 주고 영화 티켓을 끊었습니다. 네. 한 30분 정도 보니까 이 영화 너무 재미없습니다. 10,000원을 썼으니까 계속 내가 앉아 있어야 될까? 어떡할까? 이제 이런 고민이 시작되는데요. 사실 이제 티켓을 샀기 때문에 10,000원은 되돌릴 수 없는 이제 매몰 비용입니다. 근데 이 10,000원이 아까워서 계속 앉아 있다 보면 앞으로 내가 써야 될 1시간 정도를 재미도 없는 곳에 쓰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함정적인 판단을 가로막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개인적인 판단일 때, 이때도 과감하게 매몰 비용의 경우는 버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요. 네. 이게 아까워서 계속해서 1시간 정도 더 앉아 있는다. 그래서 내가 1시간 동안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런 경우로 이제 경제학에서 그 매몰 비용의 오류다.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건 주식시장에서도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역시 투자 심리 때 가장 그렇죠. 네. 뭐 내가 10만 원에 산 주가가 이제 반토막이 나서 주당 5만 원이 떨어졌는데, 5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이 5만 원 사실 잃었다 생각하면 막 화가 나고 막 잠도 안 오고 이렇습니다. 네. 정상적인 이제 판단을 못 하는데, 이때 이제 손절매라도 해서 손해를 확정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제 끝내 갖고 있다가 본전까지 기다릴 것이냐, 네. 사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있죠. 예. 근데 이제 끝까지 또 오기로 아깝다 가지고 있다가 또 수재 실패한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좀 더 냉정한 판단을 하라. 이렇게 또 많이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콩코드의 오류라고 하는 건 또 왜 그렇습니까? 네, 그 사실 매몰 비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제 콩코드인데요. 예. 이 콩코드 비행기 그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했던 초음속 비행기죠. 예. 초음속 비행기입니다. 이 이제 뉴욕까지 파리에서 뉴욕까지 아주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자. 예. 그러면서 이제 유럽의 자부심이다 이러면서 만든 비행기였는데요. 근데 이거 만들다 보니까 소음이 너무 심하고 대기오염도 심하고 또 반면에 탑승 승객은 작고 네. 그래서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제 우려가 많았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국과 프랑스는 이제 자존심도 걸리는 문제고 또 이미 투자 비용이 많으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 비행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뒤에 운행 비용이 많이 들어서 결국은 이제 적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나중에 접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매몰 비용을 또 콩코드에 오르다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콩코드가 근데 뭐 운행이 중단됐죠, 그죠? 네. 그 어떻습니까? 이제 수혜 편익 비용이라 그런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데 네. 편익 비용 분석을 하면 비용에 비해서 얼마나 우리가 수혜를 입느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뭐 0 이상이면은 그래도 유지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그 기회 비용 또는 매몰 비용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지워진다는 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은 어떻게 하는 게 어떤 판단 근거로 뭐 매몰을 시킨다 아니면은 뭐 재창출을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사실 투자 비용에 매달리는 거, 네. 이제 집착을 해서 계속 이제 운행을 하게 되는 게 문제인데, 네. 콩코드의 경우는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계속 운행 적자가 커졌습니다. 적자가 커지고 또 이 비행기의 경우는 취향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음도 심하고, 이제 공해가 심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운행하기도 적절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비싼 가격의 비행기를 타야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네. 매몰 비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이 비행기를 운행을 하지 말고 다른 큰 비행기를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안전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에 더 낫다. 뭐 결국은 이제 이런 뭐 판단이 네. 내려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도 이제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참 판단할 때 유형적, 무형적 합리성, 정당성 뭐 이런 걸 고민하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대출금리 유형부터 대출 종목까지 모두 당신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이 현대 에이블론. 놀라운 건
당신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대출의 새로운 변화. 현대증권에서 시작합니다. 에이버 현대증권. 담보유지 비율 미달 시 이미 처분될 수 있으며 주가 하락 시 투자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3, 4부 금요기획은요.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 어디로 가나라는 주제로 한국재정학회의 현진권 회장 그리고 강남대 세무학과의 안창남 교수 두 분 모시고 앞으로 있을 세제 개편의 방향성과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 우리에겐 무엇이 좋아지고 무엇이 나빠진가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당하지 않죠. 4시 뉴스 듣고 4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